동쪽숲 쉼터입니다. 강릉 하슬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쪽숲이에요. 24절기 중 입춘과 우수를 품고 있는 2월이에요. 우수는 얼음이 녹아 물이 되는 시기란 거죠. 대동강물이 풀린다는 말도 있죠. 동장군을 보내고 봄의 여신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시기네요. 혹시 커피 좋아하세요? 얼죽아란 말이 있지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이야기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하다지요. 저는 아닌 것 같네요. 전 겨울엔 따뜻한 커피가 좋네요. 웬 뜬금없는 커피 이야기냐? 강릉은 대표하는 여러 수식어가 있어요. 솔향 강릉, 문향 강릉, 예향 강릉 등등. 특히 커피 도시 강릉도 그중 하나네요. 오늘은 커피에 대해 이야기하려 해요. 제가 커피 바리스타 교육을 받을 때 선생님께서 교육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답변 중에는 강릉 사람으로서 커피에 대해 알아야 할 것 같아서란 대답이 상당수 있었어요. 커피 도시 강릉 시민으로서 커피에 대한 지식을 갖춰야 한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또 요즘 커피 생산량, 가격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고요. 해서 커피에 대한 상식과 커피가 가지고 있는 현재를 알아보려 해요. 2025년 2월의 쉼터는 커피 어디까지 왔을까로 이야기합니다. 동쪽숲의 윤슬 같은 이야기는 나의 커피 로스팅으로 직화로 로스팅하는 법을 소개해요. 강릉 하슬라디오 동쪽숲 쉼터 그 20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커피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선 커피 도시 강릉이 된 과정을 짚어볼게요. 강릉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안목이 시발점이죠. 안목항에 놓였던 자판기 커피의 구수한 맛이 바다와 함께 어우러지면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네요. 역사적으로는 신라의 화랑들이 한송정과 경포대의 절경을 바라보며 차를 마신 것이 차의 일종인 커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네요. 차에 대한 온고지신이 커피로 부활한 것이네요. 강릉을 커피 도시로 가긴 하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들을 보면 1세대 바리스타로 일서삼박을 이야기해요. 세 분은 돌아가셨고 막내로 박이추 선생님이 보헤미안에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강릉 커피를 스페셜티로 고급화와 대중화를 선도한 김영덕 선생님의 테라로사가 큰 역할을 하고 있지요. 이에 걸맞게 2009년부터 전국 최초, 최대 규모로 매년 10월에 열리는 강릉 커피 축제도 커피 도시 강릉의 위상을 공고히 하네요. 코로나 때문에 2020년엔 개최하지 못했죠. 강릉엔 자그마치 900개가 넘는 카페가 있다고 해요. 특별한 카페를 소개하는 자리도 만들었으면 하네요. 자, 이제 커피의 역사를 짧게 들여다볼게요. 커피나무의 조상 야생종 커피는 에티오피아의 고원 지역에서 처음 발견된 것이 정설이에요. 하지만 커피를 누가 가장 먼저 마시게 되었는지는 정확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전설 수준의 이야기가 있네요. 그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것은 에티오피아의 목동과 관련된 것이에요. 목동은 염소가 커피 열매를 먹으러 활기를 띠는 것을 보고 목동이 커피 열매를 먹어보니 힘이 나는 것을 느꼈고 이를 수도원에 찾아가 이야기했대요. 이는 당시 수도원이 지역의 지식인이자 지도자급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네요. 아무튼 이를 들은 수도사는 믿지 못하고 악마의 일로 단정하고 불에 던졌다고 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커피가 구워지면서 구수한 냄새가 풍겼고 이를 물에 섞은 액체를 마시곤 밤새 깨어있게 되었다란 이야기네요. 상상의 나래를 펼친 이야기겠지만 가장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것이에요. 그러려니 하면 될 것 같네요. 12세기 아랍 상인 중 일부가 에티오피아로부터 커피를 가지고 고향 예멘으로 돌아가서 세계 최초로 커피를 재배하고 커피를 끓여 소비하기 시작했어요. 1453년에 오스만 튀르크,
얼마 전에 터키고 지금은 튀르키예인들은 콘스탄티노플의 번화한 도시 중심에 커피를 선보였대요. 커피에다가 정향, 계피 등을 넣어 향이 더 강하고 에너지를 채워주는 혼합물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1475년에 콘스탄티노플의 세계 최초라고 주장하는 커피숍 키바한이 생겼대요. 16세기엔 원두를 로스팅해서 커피를 만드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 되었고 아라비아에서 커피하우스가 계속 생겨났고요. 결국 커피는 유럽에 상륙하게 되네요. 1615년에 커피가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도착하게 되고 당시 희귀하고 이국적인 이 커피는 매우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제공되었고 약용으로도 판매되었고요. 그런데 오스만 투르크 제국 음료인 커피가 악마의 음료라고 로마 성직자들이 비난한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 교황 클레멘스 8세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맛을 보았대요. 그 결과 교황은 이 음료를 이교도들만 마시게 놔두는 건 참을 수 없다 하시곤 커피를 축성하고 승인했대요. 그 결과 1645년에 이탈리아 최초의 커피하우스가 등장하고 곧 전국으로 퍼졌대요. 이젠 세계로 퍼져나간 것에 대해 알아볼게요. 17세기엔 아라비아와 아프리카의 이슬람 국가들은 커피를 독점 생산으로 부를 얻었어요. 그래서 커피나무의 확산을 철저히 단속했고요. 커피 열매도 삶아서 내보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00년에 바바 부단이란 사람은 인도까지 발화 가능한 커피콩을 숨겨서 반출하는 데 성공했는데 그의 자손들은 지금까지도 커피를 생산하고 있대요. 올드칙이로 불리는 이들 나무는 현재 인도가 생산하는 커피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대요. 그 덕에 바바부다는 성인으로 칭송되고 그의 이름을 붙인 지역도 생겼어요. 마치 우리 문익점의 붓뚜껑 속에 모카씨가 생각나네요. 영국 최초의 커피하우스는 1637년 터키 출신의 유대인 이민자인 야곱이 옥스퍼드에 문을 열었어요. 이후 영국 전역으로 퍼져나갔고요. 특히 대학 근처의 커피하우스는 페니 대학교, 페니 유니버시티즈라고 불리면서 인기를 끌었는데 커피 한 잔 가격인 1페니의 비용으로 책을 통해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1660년 세계적 과학 싱크탱크인 영국 왕립학회가 탄생했어요. 이처럼 커피하우스는 여러 사람이 모여 생각과 의견을 나누는 창조적인 장소로 활용되었네요. 아랍인들이 커피 공급을 통제하고 베네치아인들이 아라비아에서 온 커피를 독점해 유럽에 공급하던 방식이 네덜란드인에 의해 깨졌어요. 1658년 예멘에서 밀 반출된 커피나무를 재배하는 데 성공했대요. 결국 식민지였던 실론, 현재 스리랑카와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재배를 해서 베네치아를 제치고 유럽 커피 문화의 중심이 되었네요. 1672년 파리에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카페라는 이름이 붙은 첫 번째 커피숍이 생겼고 1714년에 처음으로 필터 개념의 아마포 봉지에 커피 가루를 담아 뜨거운 물에 우려내는 방식이 탄생했어요. 신대륙, 미국으로는 17세기 초에 진출했네요. 이 무렵 이후로 지금의 커피 생산국들에게 커피나무가 여러 흥미진진한 방법으로 전해지면서 기반을 마련하게 되네요. 수리남, 브라질 등 중남미 지역과 코스타리카, 멕시코, 하와이 등에도 퍼졌고 케냐 등 동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베트남과 오스트레일리아에도 심어졌네요. 그러면 커피의 발달 과정을 살펴볼게요. 인스턴트 커피는 1901년 미국 시카고에서 최초의 수용성 인스턴트 커피를 발명했어요. 이것은 커피 추출액에 설탕을 넣어 농축한 액상 형태였어요. 1909년에는 과테말라에 살던 영국인에 의해 최초의 양산 커피인 레드 이 커피가 판매되었고요. 이후 1938년 동결 건조 커피가 발명되는데 스위스의 네슬레가 네스카페라는 이름으로 스위스에서 판매했네요. 인스턴트 커피가 널리 퍼지게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때문이라고 해요.
1942년부터 미군용 식량 키트에 맥스웰 하우스가 들어가면서부터예요. 디카페인 커피는 1903년 독일에서 처음 발명되었고요. 현대식 커피 로스터는 1906년 미국에서 발명되었네요. 이 로스터가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드럼식 로스터의 원조예요. 최초의 드립 커피 필터는 1908년 독일 가정주부 멜리타 벤츠에 의해서 탄생했고요. 멜리타 회사는 지금까지 드리퍼와 필터는 물론 기기도 생산하며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어요. 또 스팀을 이용한 에스프레소 머신은 1822년 프랑스에서 발명되었네요. 1905년에 이탈리아에서 최초의 상업용 머신이 나왔고 현대식 머신은 1946년 이탈리아인 아킬레 가찌아에 의해 발명되었어요. 가찌아라는 상표로 현재 에스프레소 머신을 생산하고 있어요. 홈카페용으로 많이 쓰이네요. 이제까지 커피와 관련된 역사와 발달 과정을 대략 살펴봤어요. 그럼 우리나라의 커피는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을까요? 대부분의 우리나라 커피 역사를 다룬 책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커피를 마신 사람은 고종 황제로 적고 있어요. 1896년 2월 아관 파천 때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땅에서 커피가 적힌 최초의 기록은 제위 기간이 1849년에서 1864년인 철종 때라고 해요. 조선 천주교회 4대 교구장이던 베르네 신부님이 후에 순교하시고 성인이 되셨네요. 1860년 3월 6일 홍콩에 있던 파리 외방전교회 극동 대표부로 보낸 편지에 커피를 보내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대요. 이듬해 커피를 잘 받았다는 편지도 나왔고요. 이런 것으로 미루어 베르네 신부님의 커피가 천주교 전도와 함께 조선 왕실에 전해졌을 수 있다고 밝힌 논문이 있어요. 게다가 아관 파천보다 13년을 앞선 1883년 8월 인천항이 개항한 시기에 수출입 일람표에서 커피가 발견된대요. 조선 정부가 수입을 허용한 셈이죠. 이미 내수시장이 형성되었네요. 커피가 처음엔 궁중을 중심으로 소비되다가 조선 말기에 대중화가 시작되었다고 해요. 1897년 3월 20일에 정동의 골샬키에서 자바 커피를 판매한다는 광고가 독립신문에 게재됐어요. 골샬키는 제물포에서 상점을 운영하던 독일 상인이래요. 조선인이 세운 최초의 커피 판매점 또한 독립신문 광고에 등장했는데 1899년 8월 31일이에요. 윤용주가 홍릉 전차정거장 앞에서 다과점을 개업하고 커피와 차, 코코아를 판매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대요. 이후 일제강점기와 광복을 거쳐 한국전쟁 때 미군을 통한 인스턴트 커피를 접하게 되고요. 1970년 12월 동서식품의 인스턴트 커피인 맥스웰 하우스 파인이 나오고 10년 후인 1980년 맥심이란 동결 건조 커피로 한국 커피사에 한 획을 그었죠. 그리고 1987년 세계 최초로 커피 믹스를 개발했네요. 1993년 이른바 국민커피이자 이젠 세계적인 관심을 받는 맥심 모카골드 믹스커피가 나왔고요. 이 커피 믹스가 현재 해외로 수출되지 못하는 데는 처음 계약에 수출 금지 조항 때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최근엔 수출 가능성이 보인다는 기사도 나오네요. 1987년 커피 수입 자율화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원두 커피가 들어오게 되고 전문점이 생겨나고요. 계속 원두 수입량이 늘어가다가 1997년 IMF로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생두를 수입해서 직접 로스팅해서 원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생두는 볶지 않은 녹색의 커피를 말하고 원두는 볶은, 즉 로스팅한 커피를 말해요. 그러니까 생두를 로스팅해서 원두를 만드는 것이죠. 1999년 스타벅스 1호점이 이화여대 앞에 문을 열면서 국내외 각종 브랜드들의 각축장이 펼쳐지게 되네요. 지금 우리나라엔 카페가 10만 개가 있다고 해요. 엄청나죠? 이렇게 카페가 늘어나게 된 것엔 이유가 있다고 해요. 도시화와 개인화가 진행되어 누굴 만나려면 마땅한 장소가 없어요.
과거와 달리 집으로 초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물론 여러 이유 중 하나이지만 그럴만하지요. 그 덕에 우리나라의 커피 소비가 세계 정상급이라고 해요. 2023년 통계를 보면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405잔으로 세계 평균치 105잔의 3배이고 미국 318잔보다 높은 수준이에요. 이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2010년부터 맛과 향을 중심으로 한 스페셜티 시장이 본격화된 것이 이때부터인데 에스프레소 문화가 도입된 지 고작 15년 정도 된 시점에 스페셜티 문화로 발전된 것은 정말 빠른 속도로 발전한 것이래요. 여기도 빨리빨리 문화가 적용되나 봐요. 그래서 특화된 커피를 찾아 즐기는 문화가 커피의 발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해요. 그 예로 해외 브랜드들의 국내 영업이 최근 늘어나고 있네요. 여기엔 한국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이 아시아 시장 진출의 거점국으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 것이기도 하죠. 자, 그럼 이젠 커피 나무에 대해 알아볼게요. 커피 나무 종류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아라비카종과 로부스타종이에요. 아라비카종은 에티오피아가 원산지이고 해발 800m에서 2000m 이상의 고지대에서 자라고 적정 강수량은 1500에서 2000ml예요. 이 커피의 품질이 높아 주로 스페셜티 커피로 이용되네요. 로부스타종은 콩고가 원산지이고 해발 700m 이하 저지대나 평지에서도 자라고 적정 강수량은 2000에서 3000ml예요. 병충해에 강하고 쓴맛이 짙고 카페인 함량이 높아 주로 인스턴트 커피를 만드는 데 많이 사용해요. 또 여러 품종을 섞어 브랜딩하는 데 유용하게 쓰이네요. 주로 베트남과 브라질에서 많이 생산되고요. 세계적으로 커피를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을 가리켜 커피 벨트라고 하는데 적도 기준으로 북이 25도와 남이 25도 사이를 말해요. 여기에 최대 생산국 브라질, 베트남,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등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커피를 재배하면 상업화할 수 있을까요? 보편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재배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 사계절이 뚜렷하고요. 장마도 있어서 기상 조건이 적합지 않네요. 그런데 커피나무 5만 그루를 6,000평 규모로 아라비아 커피를 상업적으로 재배해서 연간 10톤 이상을 생산하고 연 매출 10억을 올리는 농가가 있네요. 전남 화순의 도곡면에 두베이 커피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요. 또 전라남도와 나로 우주센터가 위치한 고흥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36농가가 모여 커피를 재배하고 있어요. 2017년부터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목 육성으로 커피를 보급하기 시작해서 2018년 30톤 생산을 시작으로 매년 생산량을 늘려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주요 생산국과 경쟁이 될까? 라는 의문이 생기죠. 우리나라는 노지에서 재배가 불가능해서 전부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에서 재배해요. 하지만 불리한 점을 품질로 극복하기 위한 여러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파나마의 게이샤 커피에 버금가는 한국형 커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네요. 참고로 파나마 게이샤 생두는 키로에 12만 원이에요. 일반 커피가 2만 원에서 4, 5만 원 하는 것보다 아주 높은 가격이죠. 고흥 커피 맛집으로 과영면에 있는 커피 농장 산티아고와 화순군 도곡면의 두베이에 가시면 직접 재배한 신선한 커피를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커피 유통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네요. 아마도 기후변화 때문에 환경이 나빠져서 주요 생산국인 베트남, 브라질 등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어서인데요. 더구나 고환율로 가격이 이중으로 폭등하고 있네요. 인스턴트 커피도 값이 올랐다고 해요.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 조건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쩌면 커피를 즐기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보면 커피를 국내에서 재배하는 것도 나름 대안이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환경이 좋아져서 커피를 계속 즐길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환경 보전에 더 힘을 기울여야겠네요.
이어서 동쪽 숲의 윤슬 같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동쪽 숲의 윤슬 같은 이야기. 나의 커피 로스팅. 동쪽 숲의 윤슬 같은 이야기는 나의 커피 로스팅으로 이야기한다. 나의 커피 로스팅은 커피 바리스타 교육을 통해 커피에 대해 배워가면서 시작되었다. 2020년 강릉시 평생학습관에서 시작된 커피 아카데미 교육 중 이준형 선생님이 커피를 하다 보면 로스팅으로 마무리된다고 말씀하셨다. 과연 말씀대로 나도 그 길을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물론 체계적이고 재현의 가능성이 높은 실제적 로스팅이라 하기엔 많이 부족하지만 커피의 로스팅을 이해하기 위해 손쉬운 방법으로 시작하였다. 우선 나의 로스터기를 소개한다. 로스터 방식은 직화식이다. 불에 직접 닿아서 커피를 볶는 방식이다. 구조는 매우 간단하다. 철망은 다시망을 사용하여 양쪽에 막대를 붙여 베어링을 부착한 구멍에 넣도록 만들었고 한쪽에 손잡이를 달았다. 불은 휴대용 부탄가스를 사용하는 버너를 사용하였다. 특히 화구는 넓은 범위에 고르게 화력을 분배하기 위해 세라믹을 선택하였다. 볶아지는 정도에 따른 온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뚜껑에 온도계를 부착하였고 이 구조는 유튜브에 올라온 자료를 참고로 나의 요구에 맞춰 제작하였다. 그럼 여기서 커피의 생두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습식으로 생두를 생산하는 방법으로 수확 후 처음부터 커피 체리 과육을 분리해서 생산한다. 이런 생두에는 이름에 워터가 적혀 있다. 원두의 색은 녹색 계열의 푸른빛을 나타내고 매끈하고 깔끔하다. 네이처 방식으로 생산된 원두는 수확 후 바로 과육인 체리를 제거하지 않고 과즙이 일부 커피콩에 흡수되도록 생산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생두 표면이 얼룩덜룩한 모습이다. 커피 이름에 네이처라고 표기되어 있다. 이 외에도 최근엔 여러 가지 처리 방법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는 커피의 풍미를 다양화해서 품질을 높이기 위함이다. 디카페인 커피도 있다. 카페인을 제거한 커피다. 우리나라는 카페인 제거율이 90% 이상이다. 참고로 EU는 99% 이상, 미국은 97% 이상이다. 커피를 제거하는 방식엔 유기용매를 사용하는 방법과 물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방법이 있다. 이 중 최근엔 물을 이용한 스위스 워터 방식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초임계 이산화탄소 추출법을 활용한 것이 자주 보인다. 스위스 워터 방식은 아주 재밌다. 잠시 설명하면 생두를 뜨거운 물에 담궈 카페인을 포함한 수용성 물질들을 우려낸다. 이 우려낸 액을 활성탄 필터를 통과시키면 카페인만 걸러진 용액이 만들어지고 이 카페인만 제거된 용액에 같은 종류의 새로운 생두를 담그면 카페인만 용액에 흘러나오게 된다. 이유는 다른 수용성 물질들은 이미 용액의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논리일 것이다. 신박한 방법이다. 초임계 이산화탄소 추출법은 내가 연구직 시절 향기를 추출하기 위해 사용했었던 방식이다. 카페인을 추출하기 위해 몸에 해로운 유기용매를 쓰는 대신 안전한 이산화탄소를 액화해서 쓰는 방식이다. 추출한 후에 이산화탄소만 날리면 된다. 향과 맛의 손실이 적은 방식이다. 가장 안전하고 효율 높은 방식이긴 하지만 시설비 등 관련 비용이 많이 든다. 원두의 단가가 높아지겠다. 실제로 이 방식은 우리나라 참기름을 짜는 데도 활용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친 디카페인 생두의 색은 대체로 검은색을 띠고 있고 이런 절차를 거칠 때 대부분 체프가 제거되는 관계로 로스팅할 때 날리는 체프가 거의 없어 깔끔하다. 이제 로스팅의 정도에 대해 이야기한다. 로스팅의 단계에 따른 구분법은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부터 비교적 덜 과학적인 일본의 분류법을 써오다가 후에 커피 색도계를 기준으로 보다 정교해진 미국 스페셜티 협회의 분류법도 쓰는 추세다. 둘 다 쓰이고 있으나 기기에 의한 방식은 기기를 마련하기 어려운 점 때문에 과거부터 써온 색에 따른
로스팅 분류법을 쓰고 있다. 약한 단계부터 라이트, 시나몬, 미디엄, 하이, 시티, 풀시티, 프렌치, 이탈리안까지 8단계로 나눠 가장 약한 라이트는 밝은 연한 황색이고 가장 강한 이탈리안은 검은색에 가깝다. 기계에 의한 미국 분류법은 95번에서 25번까지 8단계가 있고 숫자가 높을수록 원두가 밝고 약배전이고 낮을수록 강배전으로 진하다. 시각에 의존한 색으로 분류한 것과 기기를 활용한 분류의 단계가 모두 8단계로 나뉘어 있으나 정확히 단계별로 일치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체로 단계를 일치시켜 사용하고 고가의 기기 없이 판단하기 위해 표준 색상표를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나의 로스팅은 이 기준에 의하지 않고 더 간단히 약배전, 중배전, 강배전으로 나누고 배전 사이에 예를 들어 약중배전과 중강배전을 두어 5단계로 나눈다. 그렇다고 8단계로 분류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그 기준에 맞추면 되는 것이다.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 또 배전의 정도를 색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생두가 구워짐에 따라 원두가 된 과정을 통해 손실된 무게를 배전에 반영한다. 예를 들면 손실량이 12%대에서 13% 초반까지가 약배전, 13% 중후반에서 14% 초반까지가 중배전, 15% 중후반에서 16%대 이상이 강배전으로 평가한다. 이건 오로지 내가 만든 직화형 수동식 기구를 이용한 나만의 로스팅 방식임을 밝혀둔다. 특히 손으로 돌리는 수동이기에 돌리는 속도와 주변의 온도, 습도 조건과 화력의 세기 등의 변수에 따라 로스팅의 변화가 발생한다. 따라서 기계화된 각종 기기의 재현성과는 비교할 수 없다. 하지만 난 이것이 수동 로스팅의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이 기구로 로스팅을 꽤 여러 번 하다 보니 나름 최적의 볶는 기준이 있다. 첫째, 한번 로스팅할 때 생두는 처음엔 160g으로 하였으나 130g이 더 고르게 되었다. 원두 상태에 따라 130에서 180g씩 로스팅한다. 둘째, 로스팅 시간은 여러 주변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략 8분에서 12분 사이로 완성하는 것이 품질이 좋았다. 약배전과 강배전에 따른 시간 차이가 있다. 셋째, 통을 돌리는 회전 속도는 분당 90회전을 기본으로 하여 대기 온도 조건과 화력, 생두의 단단함 등에 따라 기준 시간에 맞추려 노력한다. 예를 들면 1차 파핑 후 회전 속도를 높이거나 화력을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며 너무 높은 화력을 사용하면 겉은 타고 속은 익지 않는 결과를 보인다. 커피 로스팅은 겉면의 색과 속의 색이 일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상태다. 이 기구에 부착된 온도계로 대략 180도일 때 1차 파핑이 발생하고 1차 파핑 후 1분 안쪽으로 마감하면 약배전 로스팅이 된다. 1차 파핑 후 1분 30초에서 50초에 마감하면 중배전, 2차 파핑 후 1분 내외면 강배전이다. 특히 강배전의 원두는 기름 성분이 배어나오는 특성을 보인다. 그리고 로스팅을 끝낸 후에 빨리 냉각하지 않으면 계속 타게 되므로 냉각기가 필요하다. 냉각기는 환풍기를 이용해 간단히 만들었다. 체프가 많이 쌓이므로 자주 청소가 필요하다. 커피를 볶다 보면 마주하게 되는 연기는 커피의 구수함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 결코 좋지 않다. 또한 사방으로 날리는 체프도 청소의 중요함을 항상 일깨워주는 소중한 조각들이다. 이렇게 만든 커피는 바로 마시면 이산화탄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 간혹 떫은 맛이 난다. 최소 3일 정도 지난 후에 마시면 맛이 좋아지기 시작한다. 대개 약배전 커피들은 신맛을 가지게 되고 배전이 강해질수록 신맛은 줄고 구수한 맛과 쓴맛이 늘어난다. 물론 생두가 어디서 어떻게 생산되었는가에 따라 맛과 향이 달라지는 변수도 크다. 이렇게 볶은 커피들은 식은 후에 마셔도 맛과 풍미가 아주 좋다. 요즘 커피 로스팅 머신들이 홈카페에서 비교적 가볍게 로스팅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품질과 가격 모두 만족하는 것이 있네요.
커피를 소비하는 데에는 커피와 건강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지요. 커피는 몸에 좋다는 이야기도 있고 나쁘다는 이야기도 있네요. 결국 과유불급이다가 정답인 듯 싶어요.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함과 같다. 중용의 도를 지키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커피를 접하면서 과연 계속 마셔도 될까? 라는 의문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주 생각나네요. 핑계 같지만 커피를 볶다 보니 자연스럽게 맛을 보게 되고 또 새로운 맛을 만들고 싶은 생각에 브랜딩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시는 빈도가 느네요. 문득 집으로 가는 길에 있는 삼겹살 식당에 쓰여 있는 문구가 생각나네요. 맛있게 먹으면 제로 칼로리. 명백한 자기 기만이지만 그래도 그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사실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어요. 다 마실 필요가 없죠. 그래도 견물생심이라 보이면 먹게 되네요. 전 아직 커피 맛을 정확히 구분하진 못해요. 커피 맛을 테스트하는 것을 커핑이라고 하지요. 평생학습관에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받고 마칠 때 이준영 선생님이 선물로 주신 것 중 커핑 스푼이 생각나네요. 잘 쓰고 있네요. 감사해요. 이제 날이 풀리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갈아탈 때가 다가오네요. 청취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강릉 하슬 라디오 동쪽숲 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